우리가 첫 번째는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차이를 좀 이해하면서 이더리움이 사실은 무엇이 좀 틀린가, 그리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알아봤었고요. 두 번째는 스마트 컨트랙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문법이라든지, 그리고 또 가장 많이 보는 ERC20 토큰의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한번 배포해봤습니다. 이번에는 크립토키티에서 사용하는 ERC721이라는 토큰이 있어요. 그 토큰에 대해서 알아보고 크립토키티가 어떤 게임인지, 어떻게 이더리움 상에서 게임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ERC721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ERC721은 표준입니다. 표준. 그러니까 사람들이 ERC20 토큰이다, ERC721 토큰이다 이렇게 토큰이라는 걸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ERC721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똑같이 EIP 721번 이슈 번호에서 표준화된 그런 표준이고요. 그 표준안을 이용해서 뭔가 토큰 형태로 만든 거죠. 스마트 컨트랙으로. 그런데 ERC721 같은 경우는 펌저블하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 모든 토큰은 다 유니크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약간 뭔가 되게 있어 보이고 뭔가 스펙으로만 문서로만 보면은 뭔가 되게 유니크하다니까 뭔가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별건 없어요. 이 보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던 위에 거는 ERC20 토큰의 매핑 변수인데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ERC20 토큰의 매핑 변수가 가장 중요하고, 이 지금 밸런시스라는 매핑 변수의 값을 어떻게 집어넣고 어떻게 빼느냐, 어떻게 이동시키느냐, 사실 그거에 대한 규약을 표준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럼 ERC721 같은 경우는 약간 틀린 형태로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거의 같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밸런시스라는 매핑 변수의 역할을 하는 거는 721에서 지금 밑에서 세 번째 있는 owned tokens count라는 게 사실은 밸런시스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제일 위에 있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이 721 토큰에선 제일 위에 있는 매핑 변수가 중요한데, 토큰 오너라고 있는데, 이 토큰 오너는 해당 토큰이 누구의 소유다라는 것들을 담아내는 그런 매핑 변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토큰 오너의 키가 unsigned int 타입으로 키가 되어 있고, 밸류는 어드레스로 되어 있어요. unsigned int라는 거는 숫자로 계속 증가하겠죠. 결국엔 0번 토큰은 어느 어드레스가 주인이고 1번 토큰은 어느 어드레스가 주인이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명시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토큰 아이디는 일반적으로는 시퀀스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ERC721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명세해 놓은 건데요. 사실은 이벤트 부분은 거의 흡사하고요. 이게 ERC20랑 약간 틀린 거는 이렇게 오너 오브라든지 약간 없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ERC20 토큰에 있는 것이 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ERC721 토큰을 구현할 때는 ERC20 토큰에 있는 메소드는 웬만하면 거의 구현을 같이 해요. 그래서 이런 월렛 같은 데서도 기본적인 것들은 같이 호환이 되도록 만드는데, 다만 모든 동작에 대해서 완벽하게 호환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ERC721 토큰A 같은 경우는 토큰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토큰 아이디를 선언해야 되고요. 그 해당 토큰 아이디를 누구에게 전해주겠다라는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약간 명세가 틀리긴 한데, 그래도 많은 부분 호환이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인터페이스를 그냥 띄워놓기만 했는데, ERC721 펑션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자세히 좀 알아볼게요. ERC721 메소드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중요한 것만 놔뒀는데요. 처음에 밸런스 오브는 사실은 밸런스 오브나 오너 오브 같은 경우는 뷰 펑션이에요. 이게 뭐냐면 결국에 아까 전에 선언한 매핑 변수에 있는 값을 그대로 리턴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코드가 간단하죠. 코드가 간단한데 위에서 약간 이제 체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이 어드레스 제로는 사실은 이게 번할 때, 소각할 때 쓰는 어드레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드레스는 제거하고요.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토큰의 오너는 이렇게 첫 번째 밸런스 오브는 해당 주소에 토큰이 몇 개가 있느냐라고 지금 리턴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해당 토큰이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들에서 그냥 단순히 리턴하고 있습니다. 매핑 변수로. 어프로브는 전에 ERC20 토큰에서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어프로브가 이제 허락한다, 확인한다는 건데 그게 뭐냐면 나의 밸런스를 누군가가 가져갈 수 있도록 허락해 놓는, 확인해 놓는 곳인데 어프로브도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나의 여러 가지의 유니크한 토큰이 있는데 해당 토큰을 어느 주소가 가져갈 수 있어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동작은 동일하고요. transfer from도 동일합니다. 내가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있는 거를 내가 가져갈 거야 라고 하는데 당연히 그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아까 어프로브를 통해서 등록이 돼 있는 확인이 돼 있는 사람만 가져갈 수 있어요. 이런 게 있는데 뭐 코드는 좀 뭔가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정말 별거 아닌 코드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사실은 표준 스펙은 아니에요. 표준 스펙은 아닌데 사실은 반드시 있어야 될 펑션 중에 하나이긴 하거든요. 뭐냐면 민트는 토큰을 생성하는 겁니다. 사실은 ERC20 토큰 같은 경우는 최초에 생성자에서 토큰의 개수를 받아서 그 개수대로 생성을 한다거나 아니면 약간 민터블하게 만들면 그 토큰 세일즈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세일즈에 맞게끔 자동으로 이제 밸런스가 증가하는 구조인데 여기 민트 같은 경우는 721 같은 경우는 토큰을 미리 생성해 줘야 되겠죠. 0번 토큰, 1번 토큰, 2번 토큰을 생성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0번 토큰의 URI라든지 기타 정보들을 함께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번 토큰은 뭐 이름이 무엇이고 뭐 나이는 무엇이고 성별은 뭐고 이런 식으로도 기록할 수 있고요. 그리고 0번 토큰은 사실은 그래서 이 민트 함수는 결국엔 별건 아니고요. 실제로 이 민트 함수를 실행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 토큰을 새롭게 매핑 변수에다가 새로운 주인을 선언하는 거죠. 그리고 전체의 토큰의 발행 개수를 증가하는 약간 이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서 이것도 아주 간단합니다. 사실은 배열 같은 데 하나 추가하는 거랑 다름이 없거든요. 그리고 번한 건 소각이에요. 왜냐하면 토큰을 없애버려야 될 수가 있거든요. 소각하는데 소각할 때는 사실은 많은 방법이 있는데 가장 흔한 방법은 어드레스 제로로 주인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해당 토큰은 사용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어드레스 제로의 프라이빗 키로 사실은 그거를 또 다시 만져야 되는데 어드레스 제로는 프라이빗 키가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에 소각되는 거죠. 네, 이렇게 잠깐 ERC721 토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제가 ERC20 토큰 할 때도 마찬가지고 721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대단히 토큰을 만드는 것이 이더리움에서 토큰을 만드는 것이 되게 특별한 기술이고 블록체인 기술이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솔리디티 프로그램 상에서 그냥 매핑 변수를 선언하고 거기에 밸런스를 부여하는 그리고 토큰에 인덱스를 부여하고 그 인덱스에 주인을 부여하는 약간 이런 구조의 고요. 문제는 이제 그런 매핑 변수에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인터페이스를 또다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블록체인 상에서 그런 여러 가지 토큰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두 가지의 토큰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보안적인 이슈도 있고 사실은 토큰을 잃어버린다는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또다시 약간씩 보완을 해서 새로운 ERC 토큰들이 나오기도 해요. 심지어는 또 말씀은 안 드렸지만 ERC1155라는 토큰은 있는데 ERC71과 20 토큰이랑 비슷한데 이걸 약간 이중 배열처럼 만들어서 조금 더 확장시켜 놓은 그런 토큰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은 크립토키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이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봤습니다. 이더리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ERC 솔리디티에 대해서 알아보고 ERC 토큰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결국에는 이 크립토키티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술들을 지금 몇 번에 대해서 계속 걸쳐서 봤고요. 크립토키티 같은 경우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결국엔 이더리움 킬러 앱 같은 그런 게임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아마 크립토키티를 해보신 분은 많진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냥 코드만 보고 실제로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만 확인을 했을 뿐인데, 이 크립토키티는 육성 게임이라고 많이들 잘못 알고 계신데, 육성 게임이 아니라 수집 게임, 커렉트하는 게임이고요. 그리고 고양이를 사고 팔 수가 있고 둘 간에 교배를 시킵니다. 교배를 시키면 임신 기간이 있어요. 쿨 다운 타임이라고 사실은 선언되어 있는데, 임신 기간이 있고, 임신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아이를 낳아요. 새끼 고양이를 낳으면 그 고양이를 내가 또다시 상점에 내놔서 거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고양이들마다 특별하게 자기의 유전자가 있어요. 그 유전자를 만들어내는 로직은 사실은 공개가 안 됐었었는데, 제가 강의 준비하면서 확인해 보니까 그 로직도 공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전 블럭에 있는 해시를 통해서 뭔가 조합을 통해서 이제 유전자를 만들어내긴 합니다. 그리고 유전자의 특성을 그대로 자식이 아기 고양이가 사실은 물려받는데요. 자식 고양이가 그러면서 약간 특별한 고양이들이 나오기도 해요. 그리고 세대가 있어요. 처음에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고양이는 0세대인데, 그 이후에 교배를 통해서 다음 아이가 나오면 1세대가 되고, 그 다음에 교배를 통해서 나오면 2세대가 됩니다. 세대가 늘어날수록 그거죠. 쿨다운 타임, 임신 기간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교배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교배를 할수록 늘어나고요. 그리고 고양이를 매매만 하는 게 아니라 교배할 수 있도록 좋은 유전자를 가진 고양이는 교배도 사실은 경매에 내놓습니다. 그래서 교배용으로 놓고, 고양이는 암수가 없어요. 그냥 없고, 그냥 누군가는 엄마, 누군가는 아빠, 그렇게 정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ERC721 토큰을 이용한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큰 아이디 시퀀스하게 증가를 하면 그건 주소 어드레스, 그러니까 주인이 나오는데, 동일하게 고양이들은 전부 다 시퀀스하게 아이디가 존재하고요. 그 아이디의 주인이 누군지가 나옵니다. 이러는 와중에 블록체인에서 어쩔 수 없이 가져야 되는 좀 약간 한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사실은 크립토키티 팀에서 잘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을 하는구나 라고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한번 제가 전부 다 한번 그려봤어요. 이게 뭐냐면 크립토키티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컨트랙트에 대해서 구조도를 한번 그려봤는데요. 사실은 이제 마지막에 제일 최종단에 있는 컨트랙이 그 위에 있는 것들 다 상속받아서 최종으로 만들어진 컨트랙이 총 4개가 있습니다. 뭐냐면 오른쪽 제일 밑에 있는 키티 코어, 이게 사실은 크립토키티의 제일 코어고요. 왼쪽에 이렇게 아래쪽에 나란히 3개가 있는 싱글, 이게 안 보이죠? 싱글 클럭 옵션이랑 시링 클럭 옵션, 그 다음에 지니 사이언스, 이 3개의 컨트랙과 제 오른쪽에 4개, 총 4개의 컨트랙이 결국에 만들어집니다. 지금 이 컨트랙트들은 별도의 주소를 다 가지고 있고요. 이 별도의 주소들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가져다 이용되고 있습니다. 결국엔 키티코어 컨트랙에서 이 왼쪽에 있는 이런 컨트랙트들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저 중간에 ERC721 메타데이터라고 있는데, 그거는 실제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자, 이 전체적인 이제 계략적으로 어떤 게임이다라고 내가 한번 그려본 겁니다. 그려봤는데, 이 보면 사실은 처음에는 이 왼쪽 위에 있는 이 공장에서 고양이를 생산해냅니다. 고양이를 만들어내는데 2가지 타입으로 만들어내는데요. 하나는 0세대의 고양이를 만들고, 하나는 프로모키티를 만드는데 아마 프로모션으로 누군가에게 공짜로 부여하는 것 같아요. 이것들은 만들 수 있는 개수가 제한이 돼 있어요. 이미 스마트 컨트랙 코드 안에 0세대 고양이를 만들어내는 건 총 45,000마리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모키티는 5,000마리 만들어낼 수 있도록 코드에 박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을 하게 되면 프로모키티에서 생산을 하면 그냥 바로 주인한테 가고요. 0세대 고양이를 생산하게 되면은 옥션으로 갑니다.
매매 옥션, 세일즈 옥션으로 가는데 세일즈 옥션에서 자동으로 그 계산이 돼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판매되었던 고양이들의 평균값을 비교해서 자동으로 고양이의 가격이 책정이 되고요. 책정이 되면은 사람들이 그 상점에서 고양이를 삽니다. 이더리움을 주고 사는 거예요. 이더리움을 주고 사면 그 고양이는 이제 그 사람의 소유가 될 거고요. 그럼 사람들은 그렇게 산 고양이들을 교배를 시켜서 교배한 걸 또 상점에 올리죠. 그러면 또 사람들은 또 그 올린 걸 삽니다. 그런데 왜 살까요? 사실은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 만든 팀들이 잘 생각을 했던 게 왜 도대체 고양이를 살까요? 그냥 그렇게 유니크한 고양이를 내가 소유할 수 있어서 그렇게 광고합니다. 사실은 유니크한 고양이를 평생 동안 남는 고양이를 내가 소유한다라고 광고를 하지만 사실은 이 안에 보면 약간 갬블성이 있는 거예요. 갬블성이 없으면 사람들은 이거 아마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두 유전자를 조합해서 특별한 유전자가 나오면 이거를 상점에 올리고 사람들은 그걸 삽니다. 왜 사냐면 그 사람들도 그 고양이를 사서 또 고양이를 만들려고요. 자기도 팔려고 삽니다. 다 계속 이렇게 돼요. 이것이 결국 이더리움이 왔다 계속되고 이 옥션에 있는 가격은 또 시간에 따라서 계속 가격이 낮아져요. 처음에 내가 시작 가격과 마지막 가격, 기간을 만들어 놓으면 그거를 계산해서 계속 가격이 책정이 되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이 계속 사고 팔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때 이제 가장 잘 나갈 때는 1억 이상의 가격으로 고양이가 팔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분은 좀 배가 아프겠죠. 그런데 실제로 1억이 넘는 가격으로 팔리기도 했었고요. 지금도 제가 스마트 컨트랙을 트래킹 해보면 상당히 많이 거래가 되고 있어요. 얼핏 봐서는 한 일주일에 한 100이더, 150이더 정도도 아직까지. 그래서 꾸준하게 지금 계속 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매를 통하면 사실은 옥션에 올리고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낮아지고 이런 것들에 보면 이더리움에서 중요한 건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되면 임신 기간 이후에 아이가 태어나고 이런 것들의 많은 요소들은 사실은 자동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격이 낮아져야 되고 임신을 하고 임신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아이가 태어나야 돼요. 그런데 이더리움에서는 블록체인에서는 그 자동이라는 게 없습니다. 전에 한번 얘기하는 것처럼 스마트 컨트랙은 스스로가 일어날 수는 없고요. 무조건 EOA, 그러니까 외부 소유 계정에서 뭔가 트리거를 통해서, 트랜지션을 통해서 뭔가 일어나야지만 돼요.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시간은 블록체인은 이건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블록체인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을 측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따가 난 1시간 있다가 이거를 발생시킬 거야. 이거는 이더리움 자체로 할 수 없어요. 블록체인에서. 누군가가 1시간 있다가 호출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기간이 1시간이 지났어. 지금 이 트랜잭션이 1시간이 지났어라는 거를 추측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면 블록체인은 분산형이잖아요. 하나에 집중하는 서버가 아니에요. 다 분산해서 이렇게 각자에 처리되고 있는데 그거를 동일한 시간으로 맞춘다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시간을 측정할 때는 블록의 생성 개수로 측정을 해요. 이건 비트코인도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적으로 15초에 한 블록씩 생성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1시간을 얘기한다면 그러면 블록을 15초씩 나누니까 그 블록이 몇 개의 블록이 생성되는지를 체크해서 시간을 계산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전체적인 거고 좀 약간 세부적으로 한번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이거는 크리에이트 키트인데 이 안에 있는 로직들은 코드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로직들을 좀 핵심 부분만 제가 놔뒀습니다. 좀 약간 자잘한 거는 좀 뺐고요. 핵심 부분만 놔뒀는데 처음에 이제 익스터널 리퀘스트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방금 설명한 것처럼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공장을 생성하려면 누군가는 스마트 컨트랙을 실행 호출해야 돼요. 이게 지금 15분마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이번에 조회해 보니까 한 1, 2주일 전쯤부터 멈췄어요. 이 생산되는 게 아마 만들어진 게 4만 5천 마리가 정해져 있으니까 약간 조정을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옥션에 있으니까 멈췄다가 또 이제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원래는 15분마다 한 마리씩 계속 생산이 되고 있었고요. 체크 CO라고 했는데 우리 ERC20 토큰 할 때 오너 체크한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오너 뭐냐면 함수 변경자라고 했고 modify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했는데 그 함수를 실행하기 전에 그 변경자의 체크를 통과하는 것만 사실은 실행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오너라는 그 함수 변경자를 우리가 전에 봤었는데 여기는 CO라고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특별한 기능이 아니라 CO라는 스토리지 변수에 특정 어드레스를 집어넣고 그 어드레스가 맞는지만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립토키티는 CEO, CFO, COO 이 세 가지의 C 타입의 직책이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마다 각자 하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CEO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관리하는 거죠. 명명하고. 그리고 CFO는 코드 중에 제일 마지막에 이제 위드 밸런스가 있는데 모아져 있는 옥션을 통해서 모아져 있는 금액을 다 송금시키는 겁니다. 자기 계정으로. 그래서 그 CO의 계정만 보면 얼마나 벌고 있구나라고 이제 알 수가 있죠. CO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퍼레이션 같은 거 할 때 고양이를 생성하거나 그럴 때 사용을 하는데 이 CO는 이제 두 가지 타입을 아까 전에 만든다고 했죠. 리퀘스트를 하면 그 코드 안에서는 CO를 체크하고 그 후에 크립토 프로모 키트를 하면 사용자에게 가는데 이때 비용은 모두 무료로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립토 젠 제로 키티라는 펑션을 실행하게 되는데요. 이때 프라이스는 옥션으로 이제 자동으로 등록이 되는데 이때 가격은 이 리퀘스트 할 때 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판매되어 있는 몇 개 판매되어 있는 고양이의 평균 가격으로 이제 기준으로 자동으로 이제 가격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옥션에 그냥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리퀘스트도 자동으로 그냥 15분마다 한 번씩 리퀘스트를 걸어 놓으면 계속해서 그냥 상점에 고양이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겁니다. 물론 이제 리퀘스트 할 때 유전자를 미리 정해서 보내줘요. 그 유전자를 아마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로직이 있고 그거를 통해서 뭔가 보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옥션에 등록을 했는데 옥션에 이제 일반인들도 이제 등록을 할 수 있는데요. 일반인들이 그 옥션에 있는 걸 사서 등록을 할 때 어떻게 등록을 하냐면 처음에 그 로직에 보면 등록을 할 때 먼저 오너인지 당연히 그러죠. 이 고양이가 그 사람의 주인이 맞는지 오너를 체크하는 거는 아까 고양이마다 ERC721 토큰의 아이디에 어드레스가 있다고 했는데 그 어드레스를 체크하는 겁니다. 트랜잭션을 일으킨 사람이 실제로 그 토큰 아이디의 주인인가 체크를 하고 근데 위에는 이제 세일즈 옵션이고 아래로 가면은 이제 실링 옵션인데요. 세일즈 옵션부터 보면 처음에 임신했느냐라고 체크를 합니다. 왜냐면 임신 중인 고양이는 옥션에 내놓을 수 없어요. 임신 중인 건 교배를 통해서 아까 쿨다운 타임이 지나지 않고 있는 그런 고양이를 이야기를 하고요. 이거는 그냥 정책입니다. 뭐 임신 중인 고양이를 판매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판매는 안 하게 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두 가지 체크한 다음에 두 가지 작업이 나는데 하나는 제가 이제 오타가 났더라고요. 액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프로브 투 액션이 아니라 옥션입니다. 근데 옥션에 그 옥션이 이 고양이를 가져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놓는 거죠. 수락을 합니다. 왜냐하면 옥션이 그래야지 나중에 이 고양이를 가지고 있다가 경매에서 낙찰받은 사람한테 보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옥션 컨트랙트가 사실은 소유자가 돼야 됩니다. 잠시 이 기간 동안. 그리고 동시에 이제 옥션으로 등록을 할 때에는 세 가지를 같이 등록을 하는데 고양이 몇 번 고양이를 등록할 건지와 그리고 스타팅 프라이스 처음엔 얼마 예를 들어서 나는 12더부터 시작할 거야. 그 다음에 엔드 프라이스 뭐나 1, 2더 기간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설정을 해서 보내면 그럼 그 기간에 맞춰가지고 계속해서 가격이 1, 2더까지 계속 줄어들겠죠. 그리고 그 중에 관심이 있으면 옥션에서 가져오면 됩니다. 낙찰받은 사람은 보고 사겠죠. 밑으로 가면은 이제 실링 옵션, 그러니까 교배 옵션인데 내 고양이를 교배 실링 옵션에 올려서 누군가가 교배해서 자기가 임신을 하도록 만드는 건데요. 처음에 이제 체크를 하는 거는 이 고양이가 정말 교배가 가능한 고양이냐라고 체크를 한번 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배 가능한 고양이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임신한 고양이라든지 그런 고양이들은 사실 교배가 가능하지 않죠. 그리고 똑같이 동일하게 그 고양이를 잠시 빌려줍니다. 옥션에. 그래서 프로부트 옥션으로 잠깐 빌려주고 위에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시작 가격과 마지막 가격 기간을 입력해서 옥션에 등록을 하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비딩을 하는데 이제 상점에서 보고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제 내가 사게 되는데 위에 이제 세일즈 옥션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 고양이가 정말로 옥션에 있냐라고 한번 체크를 하고 체크가 된 다음에는 이 고양이가 아까 전에 말한 그 기간에 따라서 자동으로 산정된 가격으로 보여지는데 그 가격이 내가 낙찰한 금액이 이 가격보다 높으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낙찰을 받은 거겠죠. 그러면 트랜스퍼를 요청을 하고 그러면 옥션에서 그 낙찰받은 사람한테 고양이를 보내주게 되는 그런 원리고 밑에 가면 교배는 나의 고양이를 등록을 하는 겁니다. 내가 엄마 고양이가 될 고양이를 등록을 하는데 그 고양이도 역시 소유자도 체크할 거고 이 고양이가 임신이 가능한 고양이인지도 체크할 거고 이런 것들이 옥션을 통해 가지고 교배도 가능한지 이런 것들 몇 가지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자동으로 산정된 가격보다 이상으로 내가 송금을 하는 거예요. 송금을 해서 그 송금한 금액이 그 가격의 이상이 되면 낙찰 받았다고 가정하고 이제 프리그먼트는 이렇게 교배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실링 옥션에서 아까 전에 받았던 그 고양이를 잠시 빌려줘서 두 개의 고양이를 교배를 시킵니다. 그다음 교배를 시킨 다음에 트랜스퍼하는 거죠. 그 원래 그 교배한 고양이는 원래 주인에게 보내고 임신한 고양이도 사실은 다시 보내주겠죠. 보내주는데 재밌는 건 다음에 나오겠네요. 이렇게 교배를 보내줍니다. 다음에 이제 벌스인데 이제 태어났는데 이제 프레그먼트가 됐어요.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했으면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서 여러 가지 절차들이 좀 더 복잡하게 또 있습니다. 고양이들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아까 전에 이 전에 했던 하나하나 단계 예를 들어서 내가 낙찰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전부 다 트랜잭션이 발생하는 거예요. 임신을 하는 것도 사실은 안에 변수가 스토리지 변수가 스테이트가 변화해야 되기 때문에 다 트랜잭션이 일어나야 돼요. 트랜잭션이 일어나면 당연히 수수료가 있습니다. 수수료 지급 부분이 있고 여기에서 지금 크립토키티 팀에서 많이 생각을 했던 것들도 이런 수수료들을 소비자들이 지불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지불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이 다 지불하면서 이런 비즈니스들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놓은 흔적들이 있습니다. 이 벌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최초에 여기 공장에서 리퀘스트를 날려서 직접 스마트 컨트롤을 호출하고 스테이트를 변경하는 거는 이쪽에서 부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익스터널 리퀘스트를 하는 그 주소에는 주기적으로 그 스크립트 팀에서 이더리움을 입금합니다. 한 몇 이더씩. 그래서 수수료를 미리 넣는데 우리가 벌스도 보면 왼쪽 밑에 보면 익스터널 리퀘스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임신한 고양이가 있는데 그 고양이를 태어나게 만들어줘야 돼요. 아이가. 임신 기간이 지난 다음에 고양이가 태어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때는 외부 또 호출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사실은 크립토키티 팀에서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는 사실은 경우입니다. 굳이 지불할 필요가 없죠. 사용자들이 자기들이 이제 교배해서 자기가 아이를 낳는데 그것 때문에 크립토키티 팀에서 지금 수수료를 지불해야 되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좀 재밌는 것들을 놔두긴 했어요. 그래서 코드가 약간 좀 복잡해지기도 합니다. 보면 처음에 이제 사람들은 아까 교배 옥션을 통한 게 아니라 직접 내가 고양이 두 개를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러면 고양이를 교배시킬 수 있는데요. 위에서부터 한번 따라가 보면 이 고양이 두 개가 주인이 맞느냐라고 책정을 하고 이 고양이들이 사실은 교배가 가능한지 확인을 하고 교배가 가능하다면 두 고양이를 교배를 시킵니다. 그래서 교배를 시키게 되면 이제 엄마 고양이는 임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임신한 그 고양이는 그대로 이제 쿨다운 타임을 지나야 되겠죠.
그 전에는 사실은 아이를 낳을 수 없고요. 쿨 다운 타임이 임신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러면 이제 아이가 태어나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수술할 수 없기 때문에 크립토키티 팀에서 아마도 이 임신한 고양이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이게 쿨다운 타임이 지나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해당 아이디에서 리퀘스트를 날려주는 것 같아요. 날려주는데 날려줄 때 이 수수료가 받는데 수수료를 오토 벌스피라고 하는 수수료를 이 컨트랙트로 보내주거든요. 뭐냐면 임신을 할 때 처음에 제일 위에서 지금 임신을 시도할 때 그때 이 피를 함께 지불해야 돼요. 그래야지 사실은 임신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트랜잭션 피 외에 사실은 임신을 지불할 수 있는 비용을 또다시 청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지불을 하게 되면 그 금액을 가지고 있다가 사실은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오토벌스피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때. 그래서 익스터널 리퀘스트를 할 때 수수료가 들긴 하지만 다시 그 수수료를 돌려받아요. 근데 보니까 조금 더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0.02 정도 받는데 조금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좀 받기는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컨트랙트 안에서 다 수정이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이 오토벌스 피가 얼마고 막 이런 것들 다 수정이 가능하도록 이미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메소드가. 그래서 이렇게 그 외부 리퀘스트에 의해서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그때 태어난 고양이는 제너레이션 세대가 하나 증가합니다. 처음에는 0세대부터 시작했지만 1세대가 될 거고요. 그리고 1세대가 증가하면서 같이 제니사이언스라는 컨트랙트를 이용해서 고양이를 만드는데요. 이 코드를 보면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이런 세부적인 코드를 또 보겠지만 지니사이언스를 보면 이전 블럭 해시를 가지고 그 다음에 엄마 고양이의 유전자와 아빠 고양이의 유전자와 조합을 통해서 새로운 유전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유전자는 사실은 긴 언사인드 8비트의 긴 배열로 다시 디코딩 되고요. 디코딩 된 것이 하나하나의 특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인한테 교배를 통했으니 다시 이제 주인한테 가게 됩니다. 새로운 주인한테. 이제 마트롱이라는 예. 이게 엄마 고양이죠. 엄마 고양이. 그러니까 고양이가 암수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어떤 고양이를 아빠 고양이로 할 거고 어떤 고양이를 엄마 고양이로 할 건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또 아이를 출산을 많이 하면 출산하면 또 뭔가 증가해요. 그래서 쿨다운 타임이 늘어납니다. 임신을 많이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늘어나요. 두 개가 필요하잖아요. 예, 고양이 두 개가. 예. 저거 하나는 위에 보시면 처음에 그 프레그먼트 할 때 아빠는 잠깐 교배하고 다시 이제 돌아가는 거라서 위쪽에 보시면 네, 여기 엄마 아빠 고양이가 있는데 되게 아빠예요. 예. 근데 아빠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메트론 엄마 고양이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 아빠 고양이는 아까 교배 옵션을 통해서도 수급할 수 있고 아니면 직접 내가 사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양이가 한 마리만 있어도 옵션을 통하면 아이를 출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PPT는 여기까지만 준비를 했어요. 전체적으로 고양이 이 크립토키티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는지를 보고 자세한 코드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코드 레벨에서 더 하나하나 볼 예정이고 오늘 실습할 때는 ERC71 토큰에 대해서 한번 직접 배포 한번 해보고 저번에는 못했지만 배포한 거를 이더 스캔해서 한번 베리파이도 한번 해서 보고 그 이더 스캔에서 도대체 이 스마트 컨트랙 크립토키티 코드를 내가 어떻게 확인했는지 어떻게 해봤는지도 한번 보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HTML 페이지를 또 잠깐 같이 줬었는데 제가 우선은 오픈 제플린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소개 한번 해드릴까 해요. 오픈 제플린은 뭐냐면 트러플에서 만든 이런 스마트 컨트랙의 라이브러리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거의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있죠. 스마트 컨트랙을 만들기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하는데 물론 이제 하나하나 직접 다 코딩해서 만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픈 제플린에 보면 여러 가지 코드들이 잘 만들어져 있고 또 스마트 컨트랙의 단점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언더플로우나 오버플로우에 대해서 방어가 없어요 스스로.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미연에 방지하고자 라이브러리로 그렇게 많이 방어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물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코드도 보고 이제 트러플을 직접 한번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 건데요. 그 전에 지금은 코드를 한번 그 솔리드 코드를 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오늘은 오픈 제플린에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ERC721 토큰을 코드를 다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GitHub 보시면 이게 지금 오픈 제플린에서 만들어낸 GitHub입니다. 다 오픈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이거는 그냥 npm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냥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스마트 컨트랙 코드에서 임포트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직접 하면 되는데 예를 들면 컨트랙트들을 보고 이 안에서 여기 보면 이그젬플 같은 것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토큰을 만들면 되는지 심플 토큰도 있죠. 한번 보시면 딱 이거면은 사실 ERC20 토큰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는 훨씬 더 긴 코드를 가지고 제가 하나하나 코드를 설명해 드렸었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만 만들어도 기본적인 토큰 다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편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상속을 받아서. 그런데 오늘 볼 거는 우리가 ERC721이 어떤 건지 어떤 구조로 되는지를 보려고 하니까 여기서 721 부분이 있습니다. 721에도 보면 여러 가지 토큰의 종류들이 있어요. 이게 단순히 이 토큰의 뭐 종류가 되게 많은 게 결국엔 기능들을 하나하나 추가하는 거거든요. 기능들이 해봤자 사실 별거 없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 변수에다가 어떻게 이거를 옮기느냐, 그리고 어떻게 방어하느냐, 누가 옮길 수 있느냐, 새로운 토큰을 발행할 수 있느냐, 잠깐 멈출 수 있느냐, 이런 경우는 그냥 변수 하나 true, false만 한번 체크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런 기능들이 내부적으로는 아주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아주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구조화 시켜 놓은 것 뿐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저는 봤던 게 ERC721 풀 이 코드를 봤고요. 이 코드가 보면 IERC721 이건 인터페이스를 선언한 거고요. 인터페이스를 다 하나하나 임포트해서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포트한 것들을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복사해서 만들었던 게 사실은 이 코드고요. 그래서 721 풀소스고 이거를 빌드하면 ERC721 코드가 만들어집니다. 중요한 건 위에 건 어차피 라이브러리로 다 있는 거고 그리고 코드들도 어렵지 않아요. ERC20 토큰이랑 매우 흡사한 것도 많고 제일 마지막에 제가 ERC721 토큰 컨트랙을 하나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그냥 상속받아서 그냥 컨스트럭터 이렇게 생성자를 만들어서 그냥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끝났어요. 그러면 바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테스트 해볼 건데요. 이 코드를 제가 복사해서 여기다 다 붙여 넣었습니다. 사실은 제일 마지막에 코드를 조금 수정을 했는데 거의 흡사합니다. 동일하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 코드를 근데 이 리믹스를 쓰시면 매우 편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전에 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가나슈를 실행해서 가나슈는 프라이빗 노드를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 노드입니다. 프라이빗 이더리움 노드인데 매우 편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킥스타트를 하면 하나 만들어졌고요. 이더리움 프라이빗 노드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전에 말한 것처럼 직접 빌드해서 또는 도커로 하나하나 만들어도 되지만 가나슈를 쓰시면 되고 이건 윈도우 버전도 있어서 편리하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서 제가 지금 이렇게 코드를 붙여 넣었는데 코드 안에 보면
여기 솔리디티 05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버전 이상으로 지금 만들어야 되는데 컴파일을 저는 그냥 동일하게 맞추겠습니다. 050으로 하고 그럼 자동으로 빌드가 되는데 빌드가 됐다고 지금 나왔습니다. 성공적으로 빌드가 됐고 런을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3 프로바이더 이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처음에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VM은 이 크롬 내에서 그냥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진 VM으로 바로 동작을 하고요. 인젝트 웹3는 내가 깔려 있는 메타마스크랑 연결을 해서 메타마스크에서 연결되어 있는 노드로 실행을 합니다. 이렇게 지금 메타마스크는 지금 랍스10 테스트넷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만약에 제가 지금 웹3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랍스10 테스트넷으로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요. 저는 이제 별도로 만들겠는데 가나슈는 기본적으로 7545 포트를 사용해서 7545로 바꾼 거예요. 로컬 호스트에 7545로 바꿔서 확인을 누르면 지금 접속이 된 겁니다. 접속이 됐고 여기서 어떤 컨트랙트를 배포할 건지를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말한 그 721 토큰 이게 최종 컨트랙트라고 했어요. 물론 이 중간에 있는 컨트랙트를 배포해도 분명히 되는데 어쨌든 이런 위에 있는 컨트랙트를 다 상속받아서 최종으로 만든 이제 컨트랙트가 71 토큰 제가 이 컨트랙트고 이 컨트랙트를 해당 트랜지션을 통해서 배포를 한번 하는데 여기 보시면 ERC71 토큰의 컨스트럭터에 이렇게 네임이랑 심볼을 넣도록 제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디플로이 할 때 직접 지정하는 걸로. 지스 토큰이라고 네임을 정하고 심볼은 지스트라고 한번 해서 디플로이 해보겠습니다. 그럼 옆에 보시면 성공적으로 지금 됐다고 나오고 있고요. 밑에 이렇게 디플로이 된 컨트랙트라 해서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이거는 제가 가나슈를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 바로바로 되는 거고요. 이더리움 노드나 테스트넷은 기다려야 되죠. 블럭이 만들 때까지. 그러면 이 컨트랙트를 누르면 이 컨트랙트에서 아까 전에 호출할 수 있는 메소드들이 나와요. 말한 것처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는 익스터널이나 퍼블릭으로 선언되어 있는 메소드들만 이렇게 가능하게 나오는 거고요. 여기에 프라이빗이나 인터널로 나온 것들은 나올 수 없죠. 이거는 상속받은 컨트랙트들에서나 아니면 자기의 컨트랙트로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들이니까. 그래서 되는 것들 한번 확인해 보면 기본적으로 네임을 누르면 JS 토큰입니다. 이 밑에 이 색깔 보라색 비슷하게 되어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뷰 펑션들이에요. 이거는 뷰 펑션이라는 거는 이더리움의 스테이트를 수정하지 않고 단순히 조회만 가능한 그런 거고 이런 것들은 별도의 트랜잭션 피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에 빨간색들은 스테이트를 변경해야 되는 그런 펑션들인데 스테이트를 변경하기 위해선 반드시 트랜잭션이 일어나야 되고 트랜잭션이 일어나기 위해선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만약에 이더리움으로 DApp을 만들거나 할 때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수수료가 필요 없어도 되는데 굳이 수수료를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단순히 코드 레벨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크립토키티의 게임 비즈니스 로직처럼 이렇게 뭔가 어떻게 하면 수수료를 안 내고 수수료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담하지 않고 고객들이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수긍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잘 연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심볼은 GIST로 만들어져 있고요. 다만 여기는 지금 ERC721 토큰이기 때문에 토큰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면 여기 토탈 서플라이라고 있는데 토탈 서플라이는 지금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토탈 서플라이 같은 것들이 ERC721 인터페이스에는 표준에는 있진 않지만 ERC20 토큰에 있는 20에 있는 표준인데 이것을 차용해서 갖다 쓴 거죠. 많은 부분들. 그래서 지금 제로인데 이거를 제가 여기 민트 위드 토큰 URI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토큰에 별도의 URI를 부여할 수 있는데 이 URI가 아니라 어떤 스트링 값을 부여해도 되죠. 예를 들면 토큰은 0번 어드레스 투 그러니까 주인을 먼저 넣네요. 그러면 제 주소를 만드는데 제 주소는 이게 첫 번째 저는 이걸로 아까 전에 선택을 했습니다. 위에 보시면 주소를 03DF라고 지금 써 있거든요. 이게 결국엔 여기 있는 이 주소로 지금 아까 스마트 컨트랙을 배포하면서 사용한 수수료 때문에 102억 안 되죠. 그러면 저는 이 주소로 토큰을 만들겠는데 토큰을 만들 때 그러니까 이 지금 민트 위드 토큰 URI는 이건 표준이 아니에요. 그냥 이런 이름이 펑션이 있는 것 뿐이고 민트는 아까 전에 2-7일 PPT에서 보여준 것처럼 그냥 해당 변수에 하나 추가하는 거, 배열에 하나 추가하는 거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주인을 뭘로 할 거냐? 저는 이 새롭게 생성할 토큰의 주인은 이 어드레스로 할 거고 ID 토큰 URI 할 거고 그리고 토큰 아이디는 제로의 토큰 아이디를 저는 원이라고 제로죠. 제로라고 URI를 만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 벌써 만들어졌죠. 그럼 여기서 조회해 보면 토탈 서플라이는 하나가 지금 늘었고요. 왜냐하면 다 늘을 수밖에 없죠. 그 배열에서 읽어온 거니까. 그리고 밸런스 오브 지금 이 계정의 밸런스를 한번 보면 밸런스를 보면 1, 1개 지금 있다고 나오고요. 또 반대로 오너 오브도 매우 중요한 표준인데 0번 토큰을 하면 어드레스가 누구라고 주인이라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토큰이 하나가 생성이 된 거죠. 그리고 보시면 생성됐고 하나 더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조금 더 크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토큰을 하나 생성됐고 하나 더 수도 생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생성이 됐다고 나오고 있고요. 다시 토탈 서플라이를 누르면 3개가 됐어요. 이게 3개가 됐다고 나오고 그러면 한번 토큰을 전송을 한번 해볼게요. 토큰은 바로 지금 여기는 지금 트랜스포 펑션이 안 만들어져 있어요. 트랜스포 펑션은 ERC20 토큰에 있는 표준인데 만들 수도 있는데 여기는 안 만들어져 있고 그러면 어프로브를 통해서 사실은 전송을 해야 되는데 어프로브는 제가 이 두 번째 계정한테 계정에 1번 토큰을 한번 어프로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정은 제가 선언한 이 계정은 1번 토큰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지금 승인이 잘 났고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 계정으로 선택을 하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퍼 프롬으로 여기에 있는 거를 두 번째로 (1번) 토큰을 가져왔어요. 그럼 됐다고 나오고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온오브를 보면 0번은 그대로 3D 해서 첫 번째 계정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1번은 6292 이렇게
트랜스 전송이 된 거죠. 그래서 송금이 이렇게 그 토큰이 이제 이전이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게 사실 ERC721 토큰이고, 사실 제가 지금 오늘 여기서 해보고 싶은 건 오늘 또 테스트넷에 한번 배포해서 코드를 베리파이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직접 해보려고 그래요. 왜냐면 잠깐 우선 코드를 우선 배포하고 시간이 걸리니까 배포하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인젝트를 하면 인젝티드 웹3라고 하면 웹3 API를 이용해서 내 메타마스크를 접속되어 있는 노드로 접속을 하게 됩니다. 지금 메타마스크는 제가 랍스텐 테스트넷으로 지금 접속이 됐어요. 보시면 여러 개 중에서 저는 랍스텐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계정에는 이미 9.9361개 이더리움이 있고요. 이더리움이 처음에는 없을 거잖아요. 많은 분들은. 그래서 디포짓, 그러니까 송금을 누르면 밑에 보시면 이렇게 테스트로 내가 기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제가 어제 열심히 트랜지션을 많이 받았더니 에러가 나네요. 너무 많이 저는 요청을 했다고 그러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송금을 하나씩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으면 그 송금한 걸로 처리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지금 메타마스크에 랍스텐에 접속을 했고, 전 어카운트 1번 여기 누르면 어카운트를 바꿀 수 있는데 어카운트가 지금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1번 어카운트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1번은 선택되어 있고, 한번 이걸 배포 한번 해볼게요. (721) 토큰, 이 토큰을 똑같이 놓고, 스트링은 이렇게 큰 따옴표를 써줘야 됩니다. 써주면 오류나요. 자, 지금 이게 떴어요. 새로운 메타마스크. 그러니까 메타마스크에서 띄워준 거거든요. 띄워서 지금 이거를 이제 송금을 해야 되니까 이 컨펌을 하면 트랜지션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럼 이제 메타마스크를 통해서 트랜지션이 일어났고요. 그러면은 트랜지션이 일어났으면 이렇게 링크가 하나 나오는데요. 링크를 눌러보면 해당 트랜잭션에 대해서 이제 나온 거거든요. 트랜잭션에 대해 정보가 나오는데 지금 블럭이 71번에 들어갔다. 예, 블럭이 됐네요. 잠깐만요. 이것 때문에 그런가? 그러네요. 제 애드블락이 있어가지고 보시면 이렇게 트랜지션이 일어나는 것들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방금 그 트랜잭션이 만들어졌으면 여기 컨펌이 됐다고 나오는데, 이 소리는 결국에는 스마트 컨트랙이 하나 만들어진 거겠죠. 이 트랜잭션에 보시면 여기 to contract created라고 나와요. 이 주소를 들어가면, 그러니까 트랜잭션의 주소와 새롭게 생성된 CA 컨트랙의 주소는 또 별개입니다. 그래서 이 트랜잭션을 통해서 이 CA 주소가 만들어졌는데, 이 CA 주소를 한번 들어가 보면 여기 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트랜지션이 뭐 일어났고, 첫 번째로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데, 이 CA에서 제가 계속 작업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배포가 됐고, 토큰을 하나 만들면 사실 동일하거든요. 동일하게 제가 토큰을 하나 만들면, 이거 아니죠? 그래서 이 주소로 (0번) 토큰을 first로 또 누르면 또 떴습니다. 트랜지션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수수료가 분명히 필요하죠. 가스비는 자동으로 산정이 돼서 나온 거고요. 그럼 또 하나 또 나왔어요. 그럼 또 이제
텐션이 나왔는데 이거 아직 펜딩이죠. 아직은 블록화가 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테스트넷이라서 지금 됐다고 나오긴 하거든요. 여기 됐다고 나오네요. 예, 됐다고 여기 나왔습니다. 만들어졌으면 저는 지금 이 트랜잭션을 이용해서 새로운 스테이트 변수를 하나 수정한 거예요. 그렇죠? 매핑 변수에 0번에 이거 0번에 대한 URI는 뭐 first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소유주 어드레스는 뭐야? 라고 지금 설정을 한 건데요. 이 설정한 것들을 보면 이 컨트랙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이 컨트랙트가 지금 하나의 트랜잭션이 또 일어났다고 위에서 지금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벤트에 가보시면 어떤 이벤트들이 일어났는지 아까 이벤트는 코드상에서 보면은 로그 같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스마트 컨트랙을 트랜지션을 일으켰을 때 스마트 컨트랙에서 내부적으로 동작하는 스테이트가 변화되는 거는 로그가 쌓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의 이벤트를 통해서 기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지금 이렇게 뭔가 일어났죠. 애드미트 되고 쉐드 되고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어프로브를 먼저 한번 하고 어프로브 된 거를 소유자한테 다시 찾아오는 트랜스퍼 프롬으로 이런 절차들이 이런 이벤트들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이 코드예요. 사실은 우리가 스마트 컨트랙으로 만들면 아까 크립토키티 같은 게 대표적이죠. 크립토키티를 우리가 했는데 이 게임이 크립토키티에서는 이건 영원해. 이건 우리는 별로 조작하지 않아. 우리는 그 발행하는 고양이가 개수가 정해져 있어. 이런 것들을 백날 이야기해봤자 믿지 않는다는 거죠. 내부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코드를 직접 여기다가 보여주고 이 코드가 여기에 배포된 바이트 코드랑 동일해. 맞지? 이 코드가 맞지? 우리가 말하는 얘기가 맞지? 코드를 봐봐 하고 코드를 다 공개한 거예요. 그런 이유로. 그래서 지금 원래는 그 진이 그러니까 유전자를 생성하는 것도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그런 것들이 또 말이 많으니까 공개한 것 같아요. 지니 사이언스 컨트랙트도 공개됐는데 이거를 그럼 어떻게 공개하느냐? 특히 이제 이 토큰 같은 경우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아요. 총 발행 개수 우리 1억 개 그리고 사람들이 보낼 거고 몇 개 이상 되면 이거는 우리가 소각할 거야. 막 이런 기본적인 정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백날 이야기해봤자 이 코드에서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믿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코드를 베리파이 하는 게 필요한데요. 우리는 지금 ERC20 토큰을 표준에 가깝게 만들어서 이렇게 컨트랙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 컨트랙 여기 보시면 바이트 코드만 잔뜩 있죠. 그리고 이거는 컨스트럭 생성할 때 생성자들이 만들 때 제가 아까 전에 지스트 토큰이라고 하나 아규먼트를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지스트라고 심볼은 지스트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 나온 거고요. 그럼 여기서 verify and public이라고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컨트랙트에 대해서 컴파일 타입을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싱글 파일로 솔리디티로 컴파일을 했어요. 그리고 컴파일러 버전은 저는 아까 전에 위에 선언되어 있는 제일 위에 선언되어 있는 이 버전과 동일한 버전으로 저는 컴파일을 했습니다. 050으로. 그래서 이 컴파일러 버전 할 때도 이런 나이틀리 버전 하지 마시고 항상 안정 버전으로 하셔야지 그 베리파이를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래서 버전이 안정 버전만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050으로 했고요. 컨티뉴를 누르면 여기서 이제 코드를 넣으라는 거죠. 코드를 한번 제가 이 코드를 그대로 한번 여기서 코드를 넣을 때 정말로 글자 하나라도 틀리면 변수명 하나라도 틀리면 빌드가 안 틀릴 수밖에 없죠. 왜냐면 여기서 지금 빌드를 하면 여기 내부적으로 이 해당 컴파일러 버전으로 바이트 코드를 빌드를 하고 그거를 해당 컨트랙 안에 들어있는 바이트 코드랑 비교를 하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ABI는 굳이 안 해도 되고요. 코드만 넣으시고
verify and publish라고 했는데 이제 공개하는 거죠, 이 코드를. 그러면 조금의 시간이 걸리고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ABI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컨트랙트 네임도 나오고 이렇게 바이트 코드가 나와서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가시면 우리가 만든 코드인데요. 처음에는 아까 이렇게 트랜지션 이렇게 두 개가 이런데 코드를 누르면 코드에는 이렇게 코드가 이제 다 공개가 됩니다. 누구에게든 공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드를 보여주면서 우리는 이렇게 코드를 짜고 이런 컨트랙입니다 라고 공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은 필수적으로 지금은, 예전에는 사실 이렇게 안 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알아서 필수적으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그죠, 신뢰죠. 변하지 않고 누구한테 공개하고 함께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코드를 공개함으로써 신뢰성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매우 중요하게 되고, 심지어는 많은 분들은 관련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코드를 짜서 이제 막 배포를 하다가 이제 배포가 됐어요. 배포가 됐는데 그러면서 또 이제 코드를 좀 수정한 거죠. 계속 수정을 했는데 그 다음에 다시 이 사람들의 요구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코드를 공개하려고 했는데 이미 이 스마트 컨트랙은 고객들한테 나갔어. 그래서 이미 쓰고 있어요. 근데 스마트 컨트랙 코드를 공개해야 되는데 코드를 공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몇 개 수정을 했거든요. 근데 아무리 머리가 좋아서 똑같이 만들어도 정말 글자 하나 점 하나 틀리면은 안 되는데, 그래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아예 컨트랙을 모두 다 이전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깎아먹는 거죠. 회사 이미지를. 그런다거나.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정말. 비일비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코드들을 보면서 또 사람들이 버그도 찾아내요. 너희들 지금 이런 버그 있는 거 아니냐? 너희들 지금 왜 거꾸로 이거 오너일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반대로 돼 있어? 이런 것도 찾아내고, 그러니까 펄스 같은 것도 이제 그런 사례가 있었죠. 어느 모에서 이렇게 스마트 컨트랙에 보는데 펄스를 하면 일시정지를 시켜야 되는데 일시정지를 아무나 다 시킬 수 있게 만들어놨어. 왜냐면 오너만 시켜야 되는데 반대로 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매우 큰 업체이긴 한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배포가 돼서 끝났고, 실제로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컨트랙트 주소를 해서 제가 여기다 토큰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첫 시간에 했던 것처럼 예전에 한번 우리가 했던 토큰 아직 있습니다. ERC20 토큰 제가 테스트넷에 해서 등록을 했는데 아직도 여기 있네요. 그러면 ERC 토큰이 아니라 721 토큰을 한번 바로 넣어보면 이렇게 바로 되죠. 왜냐하면 ERC20 토큰에서 제공하는 뷰 펑션이 그대로, 그러니까 스펙이 맞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넥스트에서 하면 이렇게 저는 1GIST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민트에서 발행을 했죠. 대신에 이게 샌드는 안 돼요. 샌드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ERC20 토큰에 맞춰진 원래시기 때문에 이 보낼 때 1GIST를 보낼 수 있기는 하는데 아까 트랜스포 자체의 그 메소드가 없었잖아요. 우리가 만들 때 트랜스포도 안 만들었고, 만들었다 하더라도 뒤에 아규먼트 형태가 틀립니다. 왜냐면 몇 번 토큰을 누구한테 줄 거야 라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 몇 번 토큰이 없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냥 샘플로 만든 게 있었는데, 예를 들면 긴 소설인데 소설을 쪼갰어요. 한 800개 정도로 쪼개서 그 800개마다 URI처럼 그 소설을 하나씩 이렇게 부여를 했죠. 토큰 제로는 이 글을 다 부여하고, 그래서 이 토큰이 하나로 정렬이 되면 이제 소설이 하나 만들어지는 약간 이런 재미있는 걸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ERC20 토큰이랑 호환하기 위해서 그냥 트랜스포를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낮은 토큰을, 먼저 낸 토큰을 보내는 걸로 이렇게 코드를 짜긴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이것도 충분히 호환이 가능하죠. 그러면 또 마지막으로 제가 또 보고 싶은 건 크립토키티 이 컨트랙입니다.
이건데요. 이게 지금 크립토키티 컨트랙이에요. 제가 지금 베리파이 하는 거를 지금 봤는데, 우선 트랜지션부터 이렇게 보면, 이거는 이제 크립토키티 코어 컨트랙이고요. 코어 컨트랙을 보면, 이렇게 지금 보십시오. 지금 펜딩 된 게 이렇게 많아요. 펜딩 되고 있는 게, 코어에서. 뭔가 계속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거래가. 물론 이제 이 하나의 트랜지션이 하나의 매매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옥션에 등록도 하고, 등록되어 있는 거를 하기도 하고, 임신도 교배도 하고, 태어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렇게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코드 누르면 베리파이 해놨죠. 이 친구들도. 하는데, 이 친구들은 0.4.11 버전으로 지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사실 최신이었겠지만, 이렇게 말해서 지금 한 코드들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드들은 우리도 빌드에서 배포하면 배포가 다 돼요. 제가 어제 좀 해봤거든요. 직접 크립토키티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거 얘네들 보고 했는데 정말 됩니다. 그래서 물론 UI를 만들고 뭔가 시스템적으로 만드는 건 또 별도로 만들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얘네들의 메소드만을 이용해서 고양이를 만들고 교배를 시키고 탄생을 시키고 옥션에 날리고 올리고 이런 것들은 다 펑션 레벨에서 다 되고 있어요. 다만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이렇게 쿨다운 타임이라든지 몇 가지 제약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무시하려고 코드를 좀 간편하게 바꾼 것도 있는데 충분히 다 되는 코드들이고요. 또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거죠. 리드 컨트랙트입니다. 이 컨트랙트는 이 이더스캔에서는 이 리드 컨트랙트 그러니까 뷰 펑션들을 직접 실행할 수도 있고요. 라이트 컨트랙트도 실행할 수 있어요. 실행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우리가 지금 리드하는 거 보면 여기서 CFO 아까 전에 제가 CFO, CEO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런 어드레스가 여기 설정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CFO는 정말 말 그대로 자금을 담당하는 그래서 이 CFO의 주소를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돈이 많이 들어오죠. 인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들어오고 특정 주기가 되면 또 이쪽으로 또 돈을 송금시키네요. 152더시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으로 이렇게 돈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면 한 번씩 이렇게 송금합니다. 제가 사실 이것도 추적해 봤거든요. 그러면 외국 거래소 크라켄이라는 거래소가 있는데요. 크라켄으로 지금 송금이 되고 있어요. 이게 크립토키티 개발팀에서 예. 돈을 받고 그걸 현금화하고 그러는 걸 지금 돈을 수익 구조가 뭐냐면 아까는 0세대 고양이를 생성을 하면 옥션에 올리는데 그 판매 금액은 전부 다 크립토키티의 금액이 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상점에 올리거나 뭐 했을 때 약간의 수수료들 같은 것들이 이제 크립토키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쭉 보시면 아까 전에 그 컨트랙트들이 쭉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이거를 직접 빌드에도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CEO 어드레스도 나오고 CEO 어드레스를 하면 CEO 어드레스가 트랜지션을 일으킨 것들도 다시 리스트가 또 나와요. 그래서 CEO가 도대체 무슨 일들을 했는지 또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크립토 코어에다가 이제 트랜지션을 계속 날리고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처음에 솔리더티에다가 써놔서 그런 거죠? 선언을 해놔서. 그게 틀립니다. 그러니까 트랜잭션을 일으키는 스테이트 변수를 변경하는 건 사실은 트랜잭션이 일어났는데 그 트랜잭션을 보고 이 컨트랙에서 정확하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안에 이벤트를 등록함으로써 이 컨트랙트의 스테이트 변수를 수정하는 트랜잭션이 일어났지만 그 내부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는지는 이벤트로 사실 로그를 다시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ERC20 토큰에서 내가 누구한테 토큰 몇 개를 보냈어는 사실은 트랜지션에서 잘 나오진 않아요. 왜냐면 그게 바이트 코드로 만들어져서 콜이 되기 때문에 대신에 그 이벤트를 만들어 놓으면 어느 계정에서 어느 계정으로 몇 개를 보냈어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전에 설명한 것처럼 이벤트에다가 인덱스들을 선언을 해서 그걸 기준으로 조회할 수도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해당 어드레스를 기준으로 조회를 해서 이 어드레스가 누구한테 얼마를 보냈던 거나 얼마를 받았던 거나 이런 것들을 다시 조회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트레이서블 하도록 만든 게 솔리더티에 예, 맞습니다. 그게 예를 들면 아까 어디 있었지? 그 PPT에 있었구나.
PPT에 보면 한번 그러니까 볼까요? 기업이 예, 그런 예. 것들이 트레이서블 안 하도록 예, 예. 해놓을 수 있는 옵션도 갖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렇게 이 토큰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위에 보면은 지금 이벤트에서 지금 만들어 놨거든요. 이벤트에 트랜스포 만들어 놓고 어프로를 만들어 놓고 이벤트를 만들어서 로그인 되도록 해놨는데 이런 것들 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래도 토큰을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이렇게 너도나도 ICO를 한다고 막 그래서 너도나도 이 업체 저 업체고 그냥 인터넷에서 대충 보고 만들어서 했는데 문제는 내가 누구한테 얼마를 보냈다 이거를 기록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저런 걸 안 해놓으면 단순히 예 알 수가 없습니다. 쉿코인이 그런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그래도 트래킹 하면은 재밌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CEO 어드레스 이렇게 진이 뭐 젠제로 이제 스타팅 프라이스는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얼마부터 시작을 할 건지 공략해서 만들어내면 그리고 몇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1,206개 고양이가 지금 임신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실링 옵션인데 아까 컨트랙트가 4개라고 그랬잖아요. 4개라고 그랬는데 이게 그 컨트랙트가 4개라는 건 배포된 컨트랙트가 그러니까 C의 계정이 별도의 4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크립토키티에서 이렇게 실링 옵션을 등록을 해놓고 이 어드레스를 등록해 놓으면 이 어드레스에 있는 펑션을 호출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실링 옵션에서 근데 아무나 와가지고 다 호출해서 쓸 수 있으니까 이거를 아까 전에 함수 변경자 같이 어떤 특정 어드레스에서만 접속해서 뭔가 사용할 수 있도록 방어를 해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실링 옵션 안에 들어가면 실링 옵션 코드에도 똑같이 이 키티 코어의 어드레스를 등록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어드레스에서만 나를 직접 호출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다라고 또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컨트랙트를 서로 간에 연결시켜 놓는 거죠. 이런 구조로 가면 나중에 우리가 실링 옵션이 뭔가 정책적으로 변경이 됐어. 지금은 시작값 마지막 값 기간으로 해서 쭉 시간을 빼고 뭐 몇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그 정책이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거나 보안상으로 큰 문제가 발견됐을 때 새로운 옵션을 배포하고 그 배포한 다음에 이 실링 옵션 같은 옵션 컨트랙트 주소를 변경을 하고 이렇게 해서 대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컨트랙트를 여러 개를 나눔으로써 뭔가 대처할 수 있는 뭔가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거죠. 대신에 트랜지션 피는 조금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안에 보면 이 크립토키티 팀에서 이렇게 많은 메소드를 만들어냈는데 이 시간이 되면 이 메소드들을 보면서 또 이게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무슨 의미로 만들었을까라고 알아보면 재밌고 특히 저는 많은 부분을 돈을 추적하는데 썼거든요. 근데 그렇게 추적하다 보면 이게 왜 트랜잭션들의 리스트라든지 아까 이벤트 로그라든지 이런 것들을 남겨야 되는지 그런 것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립토키티 이 팀의 코드는 보면 매우 잘 만들어진 솔리디티 코드인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 솔리디티 코드를 한번 세부적으로 보면서 모두 다 보긴 못할 것 같고요. 중요한 부분을 보면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처리했구나라는 것들을 한번 엿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